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이랑 가상자산은 다 쓸모없게 될 거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그래서 정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암호화폐는 중앙집중형하고 탈중앙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Virtual Currency는 1982년에 나온 중앙집중형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립토 커런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비트코인 같은 거, 이더리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정부가 발행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저거 딱 보면 정부가 발행하는 거는 법적 구속력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테니까 저거 나오면 기존의 암호화폐는 다 사라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CBDC는 정부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블록체인 안 써도 됩니다. 그냥 82년도에 중앙집중형 모델을 써도 되고요. 더군다나 요새 중국이 CBDC를 많이 하죠. 중국이 CBDC를 하는 이유는 기축통화가 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암호화폐에서 익명성을 제거시켜서 돈의 흐름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암호화폐의 존재 이유는 익명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CBDC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그 익명성을 제거한 상태에서 암호화폐를 추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돈을 썼는데 어디서 썼는지 다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CBDC가 나와도 저건 전부 다 추적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을 다 죽이진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많이 논란이 되는 게 가상자산은 내재 가치가 없는가, 있는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실제로 유발 하라리가 호모사피엔스에서 돈에 관련한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심리적 구조물이고 상호 신뢰관계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실제로 돈은 내재적 가치가 없지만 그게 사람들의 약속에 따라서 부여된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는 돈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프리카 원주민한테 보여주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했는가,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가치가 부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는 많아졌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확대돼 나간다라면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건 무가치한 거야. 이렇게 치부해버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저는 이미 어느 정도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겼는데 정부에서 이거는 무가치하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발언을 쓰는 것은 이거는 아예 그냥 얘기를 아예 안 나눠보겠다라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정말 삼가해야 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 관련해서도 얘기들이 많습니다. 알트코인은 쓸데없으니까 저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코인들은 알트코인입니다. 아까 제가 암호화폐계 앱스토어라고 하는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다 무가치하다라는 것은 잘못됐고요. 단 2018년 3월 기준으로 1523개의 화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쭉 증가하다가 지금 2021년 5월에 10,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저건 사실은 보통 우리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것이 기술적으로 어떤 기여한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10,000개가 전부 다 기술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 저 안에는 상당한 수의 스캠이라고 하는 거짓 코인들도 섞여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잘 제거시켜서 어떻게 투자자를 보호할 거냐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우리 정부 또 우리 의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거겠죠. 마침 2021년 5월에 한 교수님이 한국 암호자산 시장의 고유한 특성에서 논문을 발표하셨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특히 알트코인의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우량 암호화폐 위주의 거래가 많은데 우린 특히 알트코인에 너무 치우쳐져 있고 개인 투자자가 너무 많다. 그리고 다른 금융 자산과 비교해서 가상 자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특징으로 뽑으셨습니다. 전 100% 동감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통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삽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취급하는 암호화폐의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면 과연 거래소에서 충분한 자정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볼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거래소가 어느 정도는 거래소 수준에서 불량 코인은 걸러주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20대, 30대의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 이제 MZ세대라고 얘기하는 이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20대, 30대가 지금 정부에 대해서 갖는 불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정부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만드셨을 때 한 4가지 정도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와 피해자 보호 얘기를 같이 꺼냅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경험해본 바로는 이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그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피해자 보호를 하려면 기준을 굉장히 강화해야 됩니다. 상장되는 코인도 엄격하게 심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풀어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먼저 피해자 보호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산업 활성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요새 블록체인 관련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사실은 가야 할 기업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기업에도 가서 좀비 기업을 계속 지속시키고 있는 그런 문제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정부에서 살릴 수 있는 기업만 살리고 있는가, 우량한 기업만 살리고 있는가,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번 정부도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렇죠? 왜? 뭐 답은 시장이 제일 잘하니까.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퍼지티브 규제 위주였습니다. 퍼지티브 규제는 뭘 할 때 법에 전부 다 규정을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하면 어떤 뱅킹을 가든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게 법에 그렇게 하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신금융을 받아들일 때 이런 퍼지티브 규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기로 했었고요. 그런데 네거티브 규제, 자율 규제는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자율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 하는 것도 반드시 같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외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비해서 시장의 자정 능력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실제로 외국을 보면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을 때 실제 컨퍼런스 같은 데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 들어서 그 사람들 화이트 페이퍼, 백서에는 나 어디서 발표하고 공개 검증 받았다 이런 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걸 발표했는데 저게 좀 문제가 있으면 SNS상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정 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컨슈머 리포트지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다 없죠. 우리들이 주로 하는 건 미더에서 관련한 분들 만나는 거고 그냥 다 좋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건전한 정보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부한테 기준을 달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정 능력이라는 건 일단 좋은 정보가 시장에 공급되는 걸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시장에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게 할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갑자기 뭐 퍼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업체에서는 자꾸 정부 보고 기준을 만들어 달라, 가이드를 달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 가이드를 달라고 요구를 할 때는 그 가이드를 수용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2016년, 18년에 광풍이 불었을 때 관련 업체들이 자율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련 교수와 관련 산업체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구성원 중에 하나였고,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 드렸더니 이거 너무 강력해서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서 기준을 그때 낮추셨었어요. 저는 그걸 현장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받아들이면 그 누구도 가이드를 주지 않습니다. 가이드를 준 사람이 책임을 지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이드를 원했으면 그걸 수용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